전쟁이 일어나면 우주 공간에서 첨단 무기들끼리 맞붙는 영화 같은 장면이 머지않아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미래 첨단 기술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가 개막했습니다. 지난 10월 6회 공군의 최첨단 무기가 총집합한 서울국제 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가 개최됐다. 흔히 전투기와 미사일 같은 위력이 큰 무기가 주목받지만 전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무기는 바로 보병이 사용하는 소총이다. 현대 총기류의 양대 산맥이라 불리는 M16과 AK-47은 각각 6.25 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 전원을 반영하고 개발됐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M16과 AK-47 소총이 전쟁에서 어떤 활약을 펼쳤는지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지입니다. 냉전 시대를 대표하는 두 가지 총이 있었죠. 지금은 사실 희망과 절망 사이에 그 어딘가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총이 되겠는데요. M16 그리고 AK-47입니다. 이 두 가지 총이 현대사의 흐름을 바꿔버린 총이라는 사실은 아주 이미 유명한데요. 영원한 라이벌이라고 불리는 M16과 AK-47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홍희범 편집장님, 태상호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밀리터리 전문 논일간지. 요게 지금도 발간이 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홍 편집장님은 대단한 역할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감사합니다. 예. 이 바닥에서는 뭐 거의 탑이 아니신가. 아니, 저는 태 기자님이 제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알고 있는 최고의 총 전문가셨는데 홍희범 편집장님이 네. 계셨네요. 태 기자님은 쏘는 거에 전문가고 아주. 예. 그럼 편집장님은요? 저는 아무래도 역사라든가 그런 쪽을 조금 더 깊게 파는 그런 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전과 이론 사이에.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대한민국의 총기 전문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음지에서 암약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은데 이 총도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홍 편집장님 같은 경우엔 역사와 총기의 메커니즘에 대한 전문가. 저는 주로 쏘고 뭐 전술적인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깊게 파는. 예. 오늘은 두 분이 다 계시니까 네. 제가 완전 탑할 수 있겠네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류작이죠. 이런 분들 사이에서 비비탄 총 쏴서 타겟 맞추는 거 좋아하는 이런 그쪽도 전문 분야예요. 그럼요. 제가 보기에. 또 선배님도 잘 아시잖아요. 따라만 오십시오. 오늘 편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M16과 AK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이야기를 먼저 하죠. 네, 어떤 총일까요? 되게 수많은 총들이 있고요. 되게 수많은 총들이 역사적으로 군용 소총이 됐었죠. 근데 우리가 왜 오늘 M16과 AK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설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기존의 군용 소총들은 대부분 다 이 탄이 좀 컸었어요. 탄이 일단 크면은 장약이 많고 탄두가 무겁기 때문에 사거리가 깁니다. 그런데 그러면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술적인 개념과 전략적인 개념이 바뀌면서 이제 시대가 바뀐 그 어떻게 보면 인디케이터가 바로 M16과 AK라고 볼 수 있습니다. M16은 미국 제식 소총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모양과 형태는 바뀌었지만 오랫동안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죠. 네. 정말 오래 간다 진짜. 예. 그만큼 잘 만든 거 아닌가요? 뭐 잘 만든 거죠, 확실히. 어떻게 하다가 미군은 그걸 만들게 됐어요? 예. M16 소총은 이제 1957년에 그 미국의 유진 스토너가 만든 총이고요. 원래는 미군에서 개발하려고 만든 총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허. 원래 미군은 1950년대에 M14라는 소총을 신형 소총을 개발을 했는데 말이 신형이지 M1의 사촌 동생 정도밖에 안 되는 전혀 새로울 게 없는 총이었거든요. 미군의 이 소수파도 그렇고 총기 업체에서도 이건 미래 총이 아니다. 그러면 미래는 어떤 총이 필요할까 하고 고민을 하면서 나온 게 M16 소총이고 이제 60년대 미국이 M14가 안 되겠다 자각을 하면서 이제 도입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근거리 접전이 많아지면서 이거 뭐 멀리 쏘는 것보다는 근접전의 활약이 중요하겠다라고 하면서 만들어진 거죠. 지금 이게 바로 미군의 그 주력 소총이었던 M14입니다. M14. 이렇게 돌려보면은 그 전에 썼던 M1 소총이랑 게런다고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아요. 예. 그래서 M1 소총에다가
박스형 탄알집을 장착을 시켰다. 그러면서 장탄수를 늘리고 교정 거리는 비교적 비슷하게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딱 보시기에도 이게 좀 길죠. 길어요. 예. 엄청 길어요. 전 소총이라고 해서 작은 건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예. 아무리 미국 사람들이 키가 크고 등치가 커도 사실 이게 미국 사람 기준에도 커요. M1보다 깁니다 이게. 이게 M1보다 더 깁니다. 네. 몇시 한 번만 살짝 일어나 볼래요? 이거 한번 M14 한번 이렇게 옆에 제가 딱 또 세워볼래요? 생각보다 큰데. 아니 이분 키가 그때 기준으로는 작은 키가 아니에요 결코. 근데 저 제법 구두를 큰 신고 남자 키보다 약간 있어가지고 크죠? 약 170. 지금 구두를 신어서 170 정도가 된 거니까 근데 보통 성인 남성의 가슴 위까지도 올라오게 되는 길이었잖아요. 그렇죠. 월남전 초반에 파병된 부대 일부 미군 부대들은 M14를 운영을 했어요. 했죠. 그러면서 현장에서 불만이 많았죠. 그리고 야, 이만한 우리 거. 너무 커. 너무 크고 이게 반동 제어도 잘 안 돼. 반동이 엄청 세요. 예. 뭔가 우리한테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죠. 이게 전쟁을 겪다 보니까 항공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알루미늄 합금이라든가 플라스틱 이런 신소재에 대한 어떤 기술이 많이 쌓였으니까 우리가 이걸 이용하면은 정말 지금까지 없던 정말 대단한 새로운 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마침 총도 좋아하고 이 항공기 쪽에도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딱 발탁이 된 거죠. 유진 스토너. 맨 처음 정말 본격적으로 주류 군용 소총으로 도전한 게 AR-10입니다. AR-10. 네. 알루미늄 합금에 플라스틱의 가스압 작동식 기본적인 구조와 디자인은 M16의 어떤 틀을 거의 다 닦았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미군이 채택하려고 했던 그 7.6mm 나토탄 그거에 맞춰서 만들다 보니까 가볍고 정말 구조도 간단하고 그때 기준으로는 다 좋은데 반동이 세고 무엇보다도 내구성이 좀 의문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M14한테 떨어졌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유진 스토너와 그 다른 총기 업계, 그러니까 주로 탄약 업계하고 손을 잡고 5.56mm 탄을 개발을 해요. 그러면서 이 새로 나온 5.56mm 탄에 맞게 AR-10을 개조하자. 그래서 나온 게 AR-15입니다. 처음에는 미국도 나토도 채택한 7.62mm 탄을 쓰는 그 AR-10을 더 관심을 가질 거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잠재 고객들 하나같이 둘 다 쏴보고는 야 AR-15 더 줘봐. 5.56mm 더 줘봐. 그러면서 AR-15만 더 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일즈맨들이 본사에 연락을 해요. 야 AR-10은 안 된다. AR-15로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1961년에 미 공군이 처음 채택을 해요. 그게 바로 M16인 겁니다. 1961년에 공군이 채택은 했는데 육군에서는 사실 처음에 살 생각이 없었거든요. 네. M14는 아무리 봐도 시대착오적이지. 네. 거기에 지금 60년대 초반부터 벌써 베트남에 개입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대안이 없을까 찾다가 공군에서 이런 걸 쓰네? 그래가지고 육군이 채택을 하게 된 게 이제 계기가 된 거죠. 이게 처음에는 몇만 정 정도만 사고 끝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몇만 정이 10만 정 되고 10만 정, 20만 정 되고 자꾸 늘어나다가 안 되겠다. 그냥 다 M14를 이걸로 바꾸자.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아주 제대로 뽑아내는 겁니다. 게다가 그게 라이센스 생산이 이 땅에서 되면서 대한민국 국군도 M16으로 무장을 하게 된 겁니다. 오. 이게 M16. 예, 이게 바로 아깝게 M14. 예 맞습니다. 오. 이게 바로 M16. 아니 M16이 기존 총들과 비교했을 때 약간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라고 그렇죠. 알려져 있던데 예.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아까 M14를 보셨잖아요. M14는 그 누가 봐도 약간 옛날에 우리가 알던 사냥총과 맞아요. 군용 소총의 절반 정도 막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느낌이죠. 네. 이거를 M1 소총을 한참 들고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분이 이거를 딱 보면 처음에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소재를 한번 봐봐요. 나무였다가 근데 약간 장난감 같기도 플라스틱이 됐지. 아니 실제로 이게 50년대 미국서 처음 나왔을 때 거의 반응이 이거였어. 이건 SF 영화는 우주총이다. 광선 나갈 것 같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게 전쟁에 쓸 물건이냐 이건 장난감이다. 그런 식으로 아주 극과극을 달렸거든요.
특히 어떤 물건이 새로 이 발명이 되거나 쓰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 친숙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친숙하지 않으면 반감을 가지는 그런 느낌이 제일 많은 집단, 그게 바로 군대예요. 그렇죠. 그러니 고참들이 보기에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선, 유럽 전선에서 싸웠던 고참이 보기엔 아니 전쟁을 하는 우리에게 왜 장난감을 주어주려고 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을 하면서 저렇게까지 태 기자님이 신나서 말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다. 저도 흥분을 감추지 느꼈습니다. 못한다라는 네. 생각이 좀 아무래도 드는데 전문 분야라. 예. 중요한 것이 여기에서 총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7.62mm에서 M16으로 바뀌면서 5.56mm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엄청 그렇죠. 줄었네요. 이거 엄청 굉장히 줄었죠. 중요한 변화죠. 그렇죠. 이게 사실 7.62mm라는 구경은 미국이 1892년부터 M14 50년대 M14까지 쭉 유지한 구경이에요. 물론 그 총알 자체가 똑같은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구경은 그대로 갔는데 이게 왜 바뀌었냐? 그러니까 그동안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생각을 한 게 소총탄에 생각한 위력의 기준이라는 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 차는 그래도 트럭 정도는 몰아야지라는 그러니까 차로 비유하자면 네, 네. 트럭 정도는 있어야지 이 전쟁을 하지라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막상 전쟁을 해보니까 일반 보병들은 트럭을 줬더니 거기에 승용차 정도 짐밖에 안 싣고 다니더라. 그러면은 아니 왜 미쳤다고 기름 많이 먹고 무거운 트럭을 줘. 그냥 승용차를 주고 말지.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한국 전쟁, 그러니까 6.25 때 미국에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 전장 분석을 해요. 어떻게 전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그랬더니 어지간히 길게 가도 보병 교전이 300m 이상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 웬만하면 그보다 짧은 거리인데 M1도 그렇고 M14도 그렇고 500~600m까지 충분히 사람을 맞추어서 쓰러뜨릴 수 있는 위력과 명중률을 가졌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만큼 반동도 세고 총알도 더 무겁고. 그렇죠. 그래서 더 작고 더 가벼운 총알을 줘서 소총을 더 가볍고 네. 총알도 더 가볍게 하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이 M16의 5.56mm 네. 총알인 거죠. 반동도 적고 그만큼 쏘기도 쉽고. 그렇죠. 일단 저희가 이거 비교를 좀 해드리는데 요거는 이제 모형탄입니다. 네, 예. 설명 좀 해주시죠. 제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탄이 7.62mm 나토탄 M14에 사용되는 탄이고요. 우측에 있는 탄이 5.56mm M16에 사용되는 탄입니다. 탄이 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탄이 크면 모든 게 커지고 장약도 커지기 때문에 장점은 원거리의 유효 사거리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원거리까지 교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반면 단점은 무거워져요. 그러니까 휴대 탄수가 줄어듭니다. 반동도 세지고. 반동도 세지고. 자, 그렇다라는 것은 참새 잡는데 왜 대포를 쓰느냐라는 느낌으로 소구경이 돼가는 M16의 개발 과정이고요. 그렇다면 AK-47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AK-47은 1947년에 구소련의 미하일 칼라시니코프가 만든 총입니다. 이게 AK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이름 자체가 이 칼라시니코프라는 만든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거예요. A가 그 러시아어로 자동소총 아프토마트이라는 거를 약자고 K는 칼라시니코프. 그러니까 칼라시니코프 자동소총의 약자라고 보면 되는 거죠. 미하일 카리시니코프. 그렇죠. 예. AK를 만든 바로 그 AK의 아버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분이 시베리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그때 당시 소련이죠. 소련에서도 굉장히 시골 출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고등교육을 잘 받았냐?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TV가 있으면 TV 안에 사람들을 꺼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손재주가 좋았던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상상력이 뛰어났죠. 오. 그래서 뭐든지 뭐 기계로 하려고 기계에 관련된 직장을 잡고 싶어 했어요. 저 철도 정비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네. 우연찮은 기회로 그때 당시에 무기 하나를 이 사람한테 주어줘서 이 사람이 그걸 분해 결합을 하고 이런 모습을 또 좀 높은 공산당 고위직이 보게 돼요. 오, 손재주 있네. 자네 무기 설계국에 가서 한번 일해보게. 그래서 우와. 무기 설계국에 가서 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전쟁이 터집니다. 처음에는 전차 정비병으로 시작했다가 전차 장이 돼서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전투에서 큰 부상을 당해요. 전투에서 큰 부상을 당해서 후송이 되죠. 또 치료를 받는 와중에 다쳐서 온 군인들, 그 사람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공수부대는 공수부대대로 왜 우리한테는 짧고 이 화력이 센 기관단총이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병은 보병대로 왜 우리는 이 볼트 액션식 소총은 있는데 이 기관총, 독일군이 쓰는 MG 같은 기관총이 없는 거야, 혹은 우리 기관총은 왜 이렇게 크고 무거워, 이런 불만을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우리 군에 뭐가 부족하구나, 이거를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와중에 다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심지어 거기서 설계까지 합니다. 정말 재미난 거는 총기 설계를 한 번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던 분인 거예요. 진짜 대단하다. 그런데 자기가 설계를 하게 돼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기관 단총을 설계를 하고, 이 후속 기관 단총 사업이 시작되자 이분이 그 기관 단총 사업에 참여를 해요. 그래가지고 PPK-41이라는 기관 단총 시제품을 만듭니다. 성능이 어떠냐? 별로 안 좋았대요.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전문적으로 안 배웠으니까. 그렇죠. 네. 전문적으로 배운 적도 없죠. 공부도 제대로 된 게 없죠. 그런데 굉장히 참신했대요. 그래서 이분을 또 위에서 제대로 보고, 좀 더 정밀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분을 소련군의 본격적인 총기 생산 성지인 소화기 및 박격포 과학 연구 실험장으로 보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판을 차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본격적으로 기관총을 설계를 하죠. 그래서 뒤이은 경기관총 사업, 총기 사업에 하여튼 4번인가를 계속 도전을 하죠. 근데 1946년에 이 칼리시니코프가 AK-46을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거의 이제 마지막 역작이 되는 거죠. 근데 AK-47하고 한 숫자 차이잖아요. 네. 그 이유는 46년에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네. 처음에 이 AK-46이 차기 자동소총 이 경진 대회에 출품작으로 만든 거예요. 첫 번째는 떨어졌어요. 근데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 그러면은 개량형을 만들어 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AK-47이에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그렇죠. 네. 근데 결국 보면 시베리아 시골 마을에 불공과 싸우며 지내던 한 소년이 있었는데, 살짝 어떻게 뒤에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철도회사를 들어가고, 철도회사에서 총 만들었더니 살짝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조금 높은 곳으로 가고, 조금 높은 곳으로 가고, 그러다 결국 47년에 AK-47이 탄생을 했군요. 그렇죠. 유진 스토너도 그러면 어떤 인물인지 좀 얘기를 근데 들어봐야겠는데요. 유진 스토너는 어떻게 보면 많이 달라요. 이 사람은 일단 캘리포니아에 살던 양반이고, 그 다음에 전쟁이 났을 때 해병대에 입대는 하는데 항공대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항공과 병과니까 거기서 네. 무기, 항공기에 무장된 기관총이라든가 항공기 기체 정비가 정비사 무장사 겸 엔지니어니까 칼라시니코프보다는 갈고 닦은 어떤 기술적 기반은 네. 더 탄탄했어요. 엘리트 코스네, 약간 느낌이. 그렇죠. 거기다가 더 해가지고 이 사람 원래 이 총 쏘고 사격하는 걸 좋아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칼라시니코프에 비하면은 이런 기반은 좀 더 세련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편이죠. 지금 아마 방송 보고 계신 대한민국의 남성분들이라면 다들 당연히 총을 어느 정도는 써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 그렇죠.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의 연령대를 따진다면은 카빈부터 시작해서 게런드, M16, K1, K2 다들 이렇게 이 각종 병기를 다뤄보셨을 텐데, M16 쏴본 분들은 정말 쏘는 대로 맞는다, 반동 적다, 이런 이 칭찬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었더라고요. 제가 이 여러 가지 총기를 보면서 보니까. 그렇죠. M16에 대한 반응이 지금 현대인들도 그런데 제일 처음 쏴본 분들은 당연히 리액션이 좋았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웃고 터질 수만은 없는 게요. AK에서 총 한 번만 들어주시겠습니까? 저 총, 칼라시니코프에 의해 탄생된 냉전 시대 공산주의 국가를 대표하는 저 총이요. 무려 1억 정 이상 생산이 됩니다. 1억 정. 1억 정입니다. 이게 세계로 퍼져나가요. 그렇게 다들 써요?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한 3천만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 냉전이 끝나고 이 구소련의 자료가 점점 나오면서 네. 점점 추정치가 늘어면서 1억 정까지 간 건데 그것도 정확한 게 아니에요. 왜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구소련 시대에 이제 혁명 수출을 한답시고 이게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기저기에 총을
아주 싸게 내지는 그냥 거의 공짜로 아. 막 뿌리고 아, 진짜요? 또 우방국들, 그러니까 북한이라든가 동유럽 국가들한테도 그냥 도면 및 기술 자료를 거의 공짜로 줬어요, 그냥. 하하.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만들게 되고 여기서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퍼진 겁니다. 근데 그 뿌린다고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이점이 많았으니까 썼겠죠? 가격이 얼마 안 되고 신뢰성이 좋고 그리고 유지 보수가 너무 쉬워요. 다른 총에 비해서. 실제로 M14가 이 필리핀군에 이 납품이 된 게 그렇게 오래 안 돼요. 근데 지금 M14는 대부분 쓰지 못할 정도로 망가져 있어요. 유지 보수가 안 된 건. 하지만 필리핀 군들 중에 AK-47을 쓰는 그런 사람들은 그때 처음에 입수를 하고 여태까지 거의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뢰성이 좋고 그리고 유지 보수에서 뛰어난 점이 있는 거죠. 이 AK 같은 경우는 정말 윗뚜껑 열고 대충 안에 들어간 거 털어내고 닦으면 끝나거든요. 네. 오. 그 덜그럭덜그럭거리는 게 오히려 유지보수하는 데는 더 좋다라고. 아, 그런 셈이죠. 네. 네. 자, 본격적으로 두 총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을 대표하는 이 두 총이 만나기도 많이 만났을 테죠? 사실은 M16하고 AK가 불을 뿜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AK는 처음에 나오고 한동안은 극비였어요. 그래서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언제까지? 1956년 헝가리 혁명 때까지. 이 헝가리 혁명 때 공산주의 정부,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반대해서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켜요. 헝가리에도 보안군이 있었거든요. 보안군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소련군이 안 되겠다, 우리가 가서 그냥 이 혁명을 무너뜨리자. 그리고 군을 파견합니다. 그때 AK-47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소련군이 가지고 있었던 AK-47 중에 일부가 노획돼서 이 혁명군의 손에 들려있는 사진이 서방 세계에 유출되면서 처음으로 확실하게 AK-47이 소련군의 주력 소총으로 쓰인다라는 이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죠. M16은요? M16 같은 경우는 이제 베트남 전쟁이 제일 처음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60년대 중반, 그러니까 65년 이전에 여기 미국의 군사고문단이 베트남에 파병이 됐거든요. 그 사람들이 M16을 들고 쓰기 시작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상군 파병이 되면서 이제 M16이 대량으로 베트남에 들어가기 시작한 건데 처음에 M16이 베트남에 들어갈 때만 해도 그 베트콩이나 북베트남군이 AK를 거의 안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전황이 악화되면서 소련의 원조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AK가 들어가면서 이제 맞붙기 시작한 거죠. 여기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AK-47이 처음에 전쟁터, 그러니까 그때는 AK-47도 있고 다른 AK 변형들이 베트남 전쟁이 풀리기 시작을 하면서 미군이 이 AK 소총에 대해서 어디까지 생각을 했냐면 심지어 비밀 작전도 벌입니다. AK 소총이 안 좋은 총이니 쓰지 말아라 하는 심리 작전의 일부로 AK 소총 탄창에다가 폭탄을 심어서 적진에 갖다 놓을 건지 아니면 AK 탄 7.62 곱하기 39 탄을 일부러 불량으로 만들어서 뿌리는 거죠. 그 쏘다가 터지게. 예. 그렇죠. 예. 그 정도로 미군에서 야, 이거 굉장히 신경 쓰이는 물건이 전선에 나타났네라고 된 거죠. 이 두 총이 라이벌 구도가 되고 냉정 시기에 양진영의 상징적인 무기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이 쓰니까 그렇게 된 건가요? 그렇죠. 뭐 당장 미군 쓰고 소련 쓰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두 진영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대결 구도를 상징하는 총이 됐는데 또 실제 전쟁터에서도 예를 들면 미국이 어느 나라에 전쟁하러 들어갔다. 그러면 그것과 싸우는 거는 10중 8구 AK인 겁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또 소련에 저항하는 어떤 세력들이 M16을 들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AK하고 M16 계열의 총기가 맞붙은 경우가 뭐 베트남전 이후에는 웬만한 전쟁들은 다 그런 식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 테러범들의 아니면 테러 집단의 이 3대 신기가 있대요. 하나는 AK, RPG, PKM. 실제로 제가 전쟁터에서 종군할 때도 제일 많이 본 게 사실 AK였어요. 미군하고 같이 가면은 AK는 대부분 적들이 들고 있었던 무기였죠. M16과 AK-47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예, M16의 단점은 이 비교적 유지 보수에 손이 좀 많이 갑니다. 특히 이 가스 직결식이기 때문에 이
액션 부분, 그러니까 진짜 총이 발사되는 중요한 부분인 노리쇠 부분이 굉장히 빨리 들어지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발사 탄수가 많아지면은 각종 고장이 일어날 확률이 크고, 그리고 내부가 비교적 빡빡합니다. 빡빡하기 때문에 이물질이 끼면은 다시 기능 고장이 생길 수가 있어요. 따라서 교전 시간이 길어지면은 이 손이 많이 가게 되죠. 여기까지는 좀 단점인데, 장점은 또 당연히 장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시대에 앞선 인간공학적인 설계예요. 그리고 가볍습니다. 특히 조종관의 조작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엄지손가락 하나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M16의 조종관은 이 위치에 있고요. 이 위치에서 엄지손가락을 위에 올리고 있다가 내리고 바로 방아쇠를 당기면 됩니다. 그리고 사격이 끝났으면은 내가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조종관을 다시 올리면 안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손으로 엄지손가락 하나만으로 충분히 쏘고 멈추고를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뭐 저게 그렇게 큰 장점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AK는 이거는 조종관 겸 조종관을 내리면은 이쪽이 비어요. 네. 먼지 덮개 겸으로 해서 이렇게 크게 만들어진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이유는 있더라고요. 또 소련이 워낙에 추우니까 장갑을 끼고도 쉽게 하기 위해서 크게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거는 사격을 하려면 두 손가락이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안전해서 쏠려면. 내리고 그리고서는 쏠 수 있죠. 네. 다시 올릴 땐 이렇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아까는 엄지손가락 하나였지만 이거는 하려면은 이 글립 자체, 총을 잡은 손잡이 자체에서 손이 벗어나야 돼요. 몰라요. 이게 소련 사람 중에 손가락이 무지하게 길어서 이걸 손가락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안 되더라고요. 사실 이걸 설계할 때만 해도 뭐 전술적인 사격 개념 이런 게 없이 한마디로 전투 들어가기 전에 야 이제 안전장치 풀어 이렇게 하고 그냥 안전이나 이런 거에 큰 개념 없이 쏘다가 전투 끝났어 안전장치 걸어 뭐 이런 식으로 큰 그냥 통제하에 그냥 다 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AK의 장단점은 어떤 게 있나요? 예, AK의 단점부터 말씀드리자면 휴대탄을 장비를 하면 무거워져요. 많이 그렇죠. 예, 탄창 이게 AK 소총의 자체 무게는 그렇게 무거운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탄창이 철제로 돼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플라스틱도 있긴 하지만 네. 거기에 30발씩 가득 채우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예. 그래서 휴대탄을 장비하면 무겁다는 거,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조종관을 조작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 그리고 기존의 가늠쇠 가늠자, 요새 변형된 거 말고 가늠쇠 가늠자는 시인성이 좋지가 않아요. 특히 가늠자가 시인성이 좋지 않아서 눈이 나쁜 사수는 가늠자가 잘 안 보일 정도입니다. 물론 가늠쇠는 잘 보여요. 그래서 정확한 사격이 조금 불리하다라고 하는데 그건 뭐 개인 편차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단점으로 좀 들어가고요. 가늠쇠 가늠자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게 요즘에는 미군들이 액션캠이라고 하죠. 직접 달고 있는 카메라가 대중에 공개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미군과 함께 작전을 하는 뭐 예를 들면 이라크 군이라든지 아니면 아프가니스탄 뭐 군인이라든지 보면 가늠쇠 가늠자의 존재가 전혀 필요 없던데요. 이렇게 쏘더라고요. 그렇죠. 예. AK는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다라는. 그건 아닌데 전쟁이라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네. 근데 제가 있어봤잖아요 옆에. 네네. 저한테 총 줘도 그렇게 할 것 같더라고요. 급하니까 네, 막 급하니까. 총알 날라고 그러니까 이제 AK 장점도 한번 들어보죠. 예, AK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뢰성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굉장히 손쉽고 가르치기가 쉽습니다. 내부 구조가 굉장히 여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능 고장이 비교적 없는 편이고요. 그리고 만들었을 당시에도 가장 싼 가격에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총, 그러면서 병사들한테 쉽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총으로 이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원숭이가 사람 말을 이해할 수 있으면 이 총을 1시간 안에 쏘는 법을 다 가르칠 수 있다고. 오, 나도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을 거예요. 1시간 아니면은 명사수가 되실 거예요. 예. 그런 장점이 있고 또 가격이 쌉니다. 가격이 지금 정상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가격은 약간 비싸요. 그런데 AK가 너무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여태까지. 그래서 암 시장에 어마어마한 총기들이 지금 풀려 있고요. 또 전쟁하는 곳에 가면 꼭 암 시장에서 AK가 팔립니다. 그래서 제가 본 아주 좋은 AK가 그때 당시 2006년도에서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시장의 공정 가격은 러시아제는 300불,
중국제는 200불이었어요. 오. 그때도 중국제는 조금 별로 평가가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뭐 심지어 더 싸게 파는 것도 많고. 닭 한 마리하고 교환하는 뭐 그 영상도 예전에 있었어요. 총이랑요? 네. 오.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뭐 아프리카 아까 막 지역에서. 무료로 뿌려고 막 이렇게 예, 하니까. 아프리카 네. 같은 곳은 식량난이 꽤 심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내가 AK 가지고 뭐해 오늘 먹고 살아야지 닭이랑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M16 장점은 또 뭔가요? 예, 일단 이 뭐 태상호 기자가 참 좋은 얘기를 많이 했고 뭐 다 맞는 얘기고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총은 사격을 아는 사람이 만든 거라 일단 자세를 잡고 쏘는 거에 굉장히 특화된 총 중 하나예요. 한마디로 딱 자세를 잡고 겨누고 이랬을 때 자연스럽게 가늠자와 가늠자에 딱 눈이 일치가 되고 그다음에 표적적으로 또 향하고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장거리 사격에도 의외로 유리한 총인 게 총열이 최대한 간섭을 덜 받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에서 군용 자체로도 뭐 잘 쏘는 사람이 쏘면 뭐 500, 600m까지 사람을 맞추는데 민간에서 이거를 튠업을 잘한 M16은 5.56mm로도 800m 밖에 있는 사람을 맞추고 그럽니다. 또 이게 약간 과정에서 그냥 레고 같다고 해야 되나? 아, 블럭을 조립하듯이 만든. 그렇죠. 처음부터 이 개머리판 따로, 윗몸통 따로, 아랫몸통 따로, 총열 뭉치 따로 이런 식으로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처음부터 밀스펙, 즉 군용 규격으로 규격이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부품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호환성이 높고 그러니까 딴 데서 만든 것도 갖다 끼울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90년대 이후에 이 총을 개량하는 개량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모듈러가 잘 됐기 때문에 여러 업체들이 이거를 구성품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바꿔 낄 수가 있는 거죠. 아, 네, 두 분은 이 M16과 AK-47 모두 다 쏴보셨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쏴보면 느낌이 어때요? AK-47 쏴보셨어요? 뭐 공산당입니까? 아닙니다. 공산당은 아니지만 네네. AK는 좋아합니다. 어떻게 네. 쏴보셨어요? 아니 뭐 미국 가면은 아. 뭐 정말 주로 취재를 가는 게 총덕들 모임이라 아. 가보면 정말 온 세상에 온갖 총들이 다 있고 네. 심지어 막 혼자서 이거 뭐 우리나라 한 일개 대대가 1년치 쏠 것 같은 그런 총알을 트럭에 싣고 와가지고 3일 동안 다 쏘고 가요. 그럼 그 막 쏴본 그 느낌을 딱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들은 거에 비하면 그렇게 반동이 세지 않은 것 같아요. 오. 물론 M16에 비하면 반동이 좀 세지만 오. 물론 이게 모든 게 상대적인 게 M16만 쏴보고 AK를 쏘면 반동이 세다고 느끼겠지만 중간에 M14도 한번 쏴보고 AK를 쏘면은 AK쯤이야 그 말 나와요. 저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하나는 스포츠카고요, 하나는 SUV다.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아. 예, M16은 신기? 경쾌해요. 그냥 쏘면은 그냥 내가 어느 정도 한계 내에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스포츠카 같은 그런 느낌이고 AK-47은 앞에 무슨 가림판 이런 게 있어도 그냥 뻥뻥 뚫고 나갈 것 같아요. 예, 뭐 SUV 보면은 뭐 잡초 있고 풀 있어도 그냥 팍팍 지나가잖아요. 딱 그런 느낌입니다. 아. 베트남전을 기점으로 해서 M16과 AK-47은 엄청나게 많이 퍼져 나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이후에 그러면 실전에서는 어떤 활약들을 펼치게 되나요? 뭐 베트남 전쟁 이후에도 뭐 중동전, 뭐 중남미의 각종 분쟁, 뭐 그다음에 이제 아랍 쪽에서 벌어진 각종 테러와의 전쟁 등등 거의 이제 웬만한 전쟁들에서는 다 어떤 형태로든 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진국, 강대국들의 전쟁이 아닌 제3세계 혹은 약소국들 뭐 이런 전쟁에서 거의 주력 총기로 사용이 되는 총이라고 봐야겠죠. 뭐 그렇죠. 또 그런 그 전쟁 중에도 미국이 개입한 게 많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미군이 쓰는 총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쓰는 총 해가지고 또 나뉘게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개량이 또 계속되니까 아무래도 개량형끼리도 계속 붙는 거죠. 그러면 이 M16과 AK-47이 어떻게 개량되어 나가고 발전되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M16 소총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재밌게 나가요. 처음에는 이 M16하고 M16을 약간 개량 M16A1 이 둘로 나갔다가 80년대부터 M16A2가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원래 M16 시리즈보다 약간 더 무거워지고 약간 더 튼튼해지고 대신에 유효사고가 약간 더 늘어나고 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길이는 거의 그대로고 네. 그렇게 가다가 94년에 갑자기 짧아집니다. 다시. 오. 원래 M16보다도 10몇 센치 정도가 더 짧아져요. 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M4 카빈입니다. 좀 활동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게 써보니까 우선 총열이 이렇게 길 필요가 없더라. 좀 짧아도 생각보다 잘 맞는다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현대전은 이제 뭐 기계화도 됐고 뭐 비행기도 많이 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짧은 편이 유리하다는 게 두 번째고 시가전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중요한 게 그동안은 보병은 미국도 그냥 맨눈으로 가늠자 가늠새로 주둔하는 거지 뭐 더 필요하냐였는데 90년대부터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아, 보병도 조준경이란 거를 당연히 줘야겠구나. 그래서 이 위에 손잡이를 잘라내버리고 거기에 조준경을 달 수 있는 피카티니 레일이라는 걸 달아줘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M4 카빈입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건데 놀랍게도 총의 기본 틀은 거의 같아요. M16하고. 우리 흔히 M16 하면 딱 보이는 이렇게 뒤에 손잡이처럼 생긴 그 부분이 없어지고 조준경을 달게 됐는데 그렇죠. 그럼 AK도 이렇게 좀 극단적인 발전을 하게 되나요? 조금씩 발전을 했죠. 근데 그렇죠. 극단적인 발전도 있었어요. AK-47, AKM은 7.62탄을 쓰죠. 7.62 곱하기 39탄을 쓰는데 이제 그게 AK-74가 나오면서 탄 종이 5.45로 바뀝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땐 사람들이 야 역시 총의 불문율 남의 떡이 커 보여. 그러니까 서방 세계 5.56을 얘네들이 부러워했던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면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그때 당시에 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서방 세계 전투 병력들이 방탄복을 입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방탄복을 쉽게 관통할 수 있는 탄을 이제 고안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5.45탄이죠. 그래서 5.45탄을 쓰되 형식, 그러니까 절차는 거의 AK-47하고 똑같은 총이 초창기에 나온 AK-74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AK-74를 만들고 끝났냐? 아닙니다. 소련 사람, 러시아 사람도 인간이죠. 똑같아요. 그래서 보병 화기에 광학 조준경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냥 이런 식으로 확장성이 없는 총에는 조준경을 붙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이 옆을 뚫고서 사이드로 올리지 않으면 힘들고 혹은 이 앞에 붙이든지 네. 정말 붙이는 게 제한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도 이제 레일 시스템을 부착을 하기 시작을 하죠. 같은 애를 거기 붙이나요? 그렇죠. 예, 그런 그러니까 레일 자체가 총에 붙는 것도 있고 또 부수 부자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러시아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게 AK-10인데 이것도 기본 틀은 AK하고 크게 바뀌진 않았지만 이제 위에 레일 달고 뭐 앞에도 레일 달고 개머리판도 옆으로 접히고 등등 이제 서방 측의 어떤 그 아이디어들을 많이 받아들여 개량을 한 거죠. 근데 듣다 보니까 AK하고 M16이 서로 점점 닮아간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들이 닮기 전에 두 개의 좋은 점을 따와야지라고 만든 게 우리의 소총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바로 K2 소총이죠. 우리나라가 소총을 국산화하겠다라고 해서 참 오랫동안 노력한 끝에 나온 물건입니다. 네. 이게 M16 소총을 사실 M16 소총을 국내에서 라이센스 생산하기 전부터 개발은 시작이 됐어요. 하지만 M16 소총을 면허 생산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설비도 갖추고 노하우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속도가 굉장히 빨리 붙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 10년 정도를 그렇게 개발을 하면서 1980년대 초반에 이제 거의 완성된 물건이 나왔는데 왜 이게 M16 소총과 AK의 어떤 짬뽕이라고 부르느냐? 기본적인 몸통의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만드는 공법, 소재 같은 거는 M16을 많이 따라갔습니다. 네. 뭐 탄창도 M16 거 그대로 쓰고. 네. 하지만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작동 방식인데 네. M16은
그 앞에서 가스가 그냥 튜브 타고 파이프 타고 곧바로 놀이새로 전달이 되는 그런 방식인데 네. 이거는 AK처럼 피스톤을 그대로 씁니다. 네. 그러니까 M16 놀이소에 AK 피스톤을 달았다. 아하. 그래서 AK와 M16이 결혼해서 낳은 아이다라고 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제 가스가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눈물 흘리신 시청자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요거 가스 조절 갭 부분 요거. 아, 그죠, 그죠. 네. 예. 아, 군대에서 그러니까 초기형 지금은 많이 이 향상이 됐다는데 네네네. 초기형은 이 가스마개 부분이 그렇게 잘 도망을 갔어요. 그렇죠. 예, 실제로 제가 운영했을 때도 그런 걸 많이 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그런데 이 부분이 그럼 필요가 없느냐? 사실은 아닙니다. 예, 이 가스를 조절함으로 해서 동절기, 하절기 그리고 소음기를 꼈을 때 이 총은 지금 소음기 장착에 대한 그런 배려는 아직은 없는 총이고요. 근데 보통 가스 마개는 그런 식으로 가스의 양을 조절해서 총을 더 원활하게 사격할 수 있게 해주죠. 자, 최근에 K2 소총 개량한 K2C1 그렇죠. 소총이죠. 네, 이게 보급 중인데 좀 많이 달라졌나요? 예, 달라지긴 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요. 그럼 내적으로 많이 달라진 게 있느냐? 내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달라진 건 없지만 일단은 총열이 조금 바뀌었죠. 예, 총열이 바뀌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 레일 시스템이 옛날에는 그 다른 레일을 이 앞에 총열 손잡이를 벗겨내고 그리고 다른 레일 시스템을 갖다 붙인다고 보시면 됐으나 지금 새로 나온 그 K2C1 같은 경우에는 아예 레일이 이 총에 장착되는 그런 시스템을 미리 생각하고 만든 거죠. 근데 이게 뭐 180도 바뀐 총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긴 힘들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약간 성형 수술을 했다? 그 정도? 차로 따지면 성형수술. 신차가 나온 건 아니고 페이스리프트 했다. 페이스리프트군요. 그렇죠. 그 정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K2에 대해 이 총은 잘 만든 총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테일로 뜯어보면은 좀 이거보다 더 낫게 만들 수 있지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사실 다른 나라의 총기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20년, 30년 쓰다 보면은 조금씩 개량들이 되는데 물론 K2도 개량이 아주 안 된 건 아니지만 큰 틀에서는 거의 바뀌지 않았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K2는 큰 도박을 안 한 총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영리하게 좋은 쪽 그리고 신뢰성이 있는 시스템을 잘 배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정말 과연 이 나라가 자국의 군용 소총을 처음 생산한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영리하게 잘 배합해서 만든 게 K2 소총인데요. 그러니까 그 1970년도 개발해서 80년도에 지급했을 당시에는 정말 괜찮은 소총이었던 건 확실해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좀 개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 처음에 요즘에 이제 경제에 워낙 관심들 많아지니까 안전마진이라고 하죠. 잃을 게 거의 없고 얻을 것만 많은 투자. 그래서 좋게 K2를 개발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유지보수의 노력을 조금만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 아무리 무기가 발전한다고 해도 소총을 안 쓸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미래의 소총 어떻게 변할까요? 지금 소총이라는 건 참 미래를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저도 뭐 이 길을 한 게 30여 년 거의 30년은 돼가니까 30년 전에 30년 뒤에 소총 이럴 거다라고 예측한 게 다 틀렸어요. 오. 그때만 해도 야 미래에는 탄피도 없고 막 쏘면은 1초에 막 30발 40발씩 나가고 막 반동도 전혀 없고 그런 걸 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도 AK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씩 쓰고 있고 정말 예측이 완전히 어긋났기 네네. 때문에 미래의 소총이 어떻게 될지 참 예측은 힘든데 일단 미군이 현재 어떤 미래의 총기라고 할 만한 걸 만들고는 있어요. 이거는 구경을 6.8mm 정도로 해서 5.56mm와 7.6mm의 중간으로 구경만 잡고 네. 위력은 M14보다 더 센 걸 만들고 있어요 지금. 오. 과연 잘 될까 좀 걱정은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뭔가 미래 소총을 만들겠다고 시도해서 잘 된 건 M16밖에 없어요. 그 소총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무기 체계 같은데 이 단순 무기 체계로 뭔가 바뀌는 것보다는 큰 군사 전략에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지금 또 군사 전략이 굉장히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바뀌는 그런 시점이라서 저도 정확히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총보다는 총에 달리는 뭐 조준경이라든가 뭐 표적지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총 자체보다 총에 붙는 액세서리들이 더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해왔거든요. 사실 미군만 해도 지금 총에 투자하는 것보다 이런 그 액세서리들에 훨씬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막말로 총 하나는 한 10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다 쳐도 거기에 그 총값의 몇 배나 되는 어떤 다른 걸 붙이고 다니는 그런 꼴이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이 무기의 대명사 소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전차나 전투기, 미사일, 뭐 군함 이런 정말 중부장대한 것들에 비교하면 소총은 정말 하찮은 거거든요. 뭐 없어도 뭐 미사일 쏘고 그럼 다 죽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무시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쟁의 시작도 결국은 보병이 일단 소총부터 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전쟁의 끝도 결국은 소총을 든 군인이 그 자리를 밟고 있어야지 끝나는 경우가 많고, 즉 소총도 보기엔 하찮아 보이지만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를 연구 개발하고 배치하고 사용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무기 체계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자국산 소총으로 자국군을 무장시킬 수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여태까지 하고 있었죠. K2, K1이 지금 기준으로도 아주 나쁜 소총이 아니에요. 충분히 쓸 수 있는 총이지만 최고의 총이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군인들에게 최고의 총을 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의견을 더 빨리빨리 반영을 해서 더 좋은 총으로 우리 군인들을 무장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좋은 총으로 무장한다는 의미는 그들이 우리를 더 잘 지켜준다는 의미입니다. 소총을 무시한다라는 그 얘기가 참 안타까운 게 LA 소요 사태 때 우리 교민 여러분들이 본인들이 총을 들고 본인들의 가족과 상점을 지켰던 사진은 지금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대한민국 수백만 명의 예비군들이 손에 무기만 쥐어준다면 내 가족과 내 고장을 지킬 수 있는 군인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현역 군인 여러분, 예비역 여러분, 그리고 민방위 아직 안 끝난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는 발 뻗고 살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재밌는 주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